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부의 집중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부자들은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는 것일까요? 1980년에 상위 1%의 부자들은 국가부의 약 7%를 소유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3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거나 더 똑똑해지고 혁신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부를 아래에서 위로 이동시키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면 이것이 우연이나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이유는 게임의 규칙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모든 규칙과 정책 그리고 위기가 바닥에 있는 부를 추출하여 꼭대기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부의 추출 기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계의 연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인 자산 인플레이션 대 임금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 고리를 끊은 이후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공에서 수조 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 부자들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1980년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집값은 3배가 되었고 주식 포트폴리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이 노동력뿐이었다면, 당신의 시간과 기술만이 유일한 판매 수단이었다면 당신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 생산성은 70% 증가했습니다. 기업 이익은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약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부모 세대보다 70%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70%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추가된 60%의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꼭대기로 갔습니다. 주주들과 임원들 그리고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로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의 평균적인 최고 경영자는 평균적인 노동자보다 약 40배를 더 벌었습니다. 오늘날 최고 경영자는 노동자보다 350배 이상을 더 법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일을 10배 더 잘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임원 보상 체계가 급여에서 스톡 옵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금융공학 덕분에 주식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응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겨우 따라잡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된 부의 추출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 인플레이션의 이익을 얻도록 보상 구조를 재조정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스템에서 임금은 자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신용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기서 게임은 정말 잔인해집니다. 부자들은 3% 이자로 돈을 빌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23% 이자로 돈을 빌립니다. 이 차이는 한쪽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부를, 다른 쪽에는 영원한 빈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부자이고 담보로 사용할 자산이 있다면 은행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줄 것입니다. 3%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4% 금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회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금리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하여 더 많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이자율보다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빚을 이용해 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기 위해 싼 이자로 돈을 빌리고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상승이 대출금을 갚게 만든 뒤 차익을 챙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난하고 자산이 없다면 신용은 덫이 출근하기 위해 차가 필요해서 12% 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한겨울에 보일러를 고쳐야 해서 23% 이자의 신용카드를 씁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무덤까지 따라오는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빌릴 때마다 당신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은행의 순수익이 됩니다. 그 수익은 주주들과 임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부자가 3% 이자로 100만 달러를 빌려 투자용 부동산을 삽니다. 연간 이자 비용은 3만 달러지만 부동산은 매년 5% 올라 5만 달러의 이익을 냅니다.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셈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로 2만 달러를 빌려 23% 이자를 냅니다. 연간 이자 비용은 4,600달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식료품을 사고 차를 수리하는 등 가치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들을 삽니다. 부자는 돈을 빌려서 돈을 법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서 피를 빨립니다. 이것이 금리에 덧치며 시스템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이전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도둑질은 완전히 합법화됩니다. 세법은 부자들에 의해 부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부가 아닌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한다면 소득세를 냅니다. 연방세와 주세 그리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빠르게 늘어납니다. 평균적인 노동자는 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부자라면 자본소득세를 냅니다. 자본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20%입니다. 이미 노동자보다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본소득세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매수하고 대출받고 죽는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1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식을 팔아서 자본소득세를 내는 대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주식을 담보로 낮은 이자에 2천만 달러를 빌려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대출금으로 생활합니다. 대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도 0원이고 자본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냥 대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상속인들은 주식을 상속받는데 이때 취득가액이 현재 가치로 재설정되는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됩니다. 상속인들은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판 돈으로 당신의 대출금을 갚습니다. 전체 재산이 세금 없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만장자들이 비서보다 더 낮은 실효세율을 내는 방법입니다. 합법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버는 모든 달러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미래의 월급을 담보로 2%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을 비과세로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취약한 형태의 부인 노동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노동은 해외로 숨을 수 없고 신탁에 넣어 보호할 수 없으며 허점을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출근해서 일하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위로 흘러갑니다. 역사로 돌아가서 이 패턴을 명확히 봅시다. 1870년부터 1900년까지의 도금 시대입니다. 록펠러와 카네기 그리고 모건과 벤더빌트 같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전체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석유와 철강 그리고 은행과 철도 등 그들은 미국의 인프라를 소유했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임금은 낮았습니다. 노동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아동 노동이 흔했습니다. 안전 규정도 없었고 최저임금도 없었으며 초과 근무 수당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더 나은 급여나 조건을 요구하려고 하면 부자들은 사설군대를 불러 파업을 분쇄했습니다. 핑커톤 탐정사무소에 고용된 총잡이들은 문자 그대로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쏘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봉건제였으며 부의 집중도는 유럽 귀족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독점을 해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십 년간의 노동투쟁과 파업, 그리고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뉴딜 정책과 노동조합, 그리고 누진세 등 모든 것은 부가 너무 집중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불평등은 감소했습니다. 중산층이 성장했습니다. 임금은 생산성과 함께 올랐습니다. 미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평등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역전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모든 정책이 노동보다 자본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 감세와 노조 파괴,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긴 세계화로 인해 빈부격차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금시대 수준의 불평등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들은 대공황 직전인 1929년보다 더 큰 비중의 국가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부를 이용해 정치 권력을 사고 노동조직을 분쇄하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이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록펠러는 독점과 총잡이를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피난처와 로비를 이용합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부는 위로 흐르고 권력은 집중되며 다른 모든 사람은 뒤처집니다. 이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위기 상황에서 부의 이전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의 모든 경제 위기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봅시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도박을 하고 독성 증권을 만들어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집과 직장 그리고 저축을 잃었습니다. 압류로 인해 동네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은퇴계좌는 반토막 났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수조 달러를 찍어 은행에 건네주었습니다.
납세자의 돈이 월가로 흘러들어갔고 월가는 그 돈으로 압류된 집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블랙록과 사모펀드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동안 수십만 채의 집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이 당신의 집주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유했던 집에 대해 임대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향식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2020년이 왔습니다. 팬데믹이 강타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폐쇄하고 붕괴를 막기 위해 6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갔습니다. 1,200달러 운이 좋았다면 2,000달러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과 금융시장으로 갔습니다. 주식시장은 2020년 3월에 폭락했지만 6월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방준비제도가 시스템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채권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을 떠받치고 금리를 0%로 유지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순자산을 1조 달러 이상 늘렸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반면 수백만 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월세를 못 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저축마저 갉아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구매력을 파괴하면서 자산 가격을 부풀린 인쇄된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모든 위기는 동일한 각본을 따릅니다. 무언가 무너집니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돈이 인쇄됩니다. 그 돈은 꼭대기로 흘러갑니다. 자산 가격은 회복되거나 치솟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빚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전보다 줄어든 자산을 안고 남겨집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위기는 부의 이전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리 수익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이 불평등의 수학적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달러로 시작해 연 8%의 수익을 얻는다면 10년 후에는 210만 달러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460만 달러가 됩니다. 30년 후에는 1천만 달러가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산을 소유하고 복리로 불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노동력뿐이라서 0원에서 시작한다면 당신은 선형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일하면 돈을 받고 일을 멈추면 돈이 끊깁니다. 복리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매년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100만 달러로 시작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수학 때문입니다. 자산의 복리 수익은 항상 노동의 선형소득을 앞지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속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부를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0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공격적으로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더라도 100만 달러로 시작한 사람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학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겹을 더해봅시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 돈은 자산 가격을 부풀립니다. 집과 주식과 금 등 모든 것이 오릅니다. 그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첫 집을 사려고 하거나 은퇴 자금을 모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더 비싸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격차는 다시 벌어집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이 망가진 이유입니다. 1980년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6만 4천 달러였습니다. 가구 중간 소득은 약 2만 1천 달러였습니다. 집값은 연소득의 3배였습니다. 오늘날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간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입니다. 집값은 연소득의 5배가 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1980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13%로 높았지만 집값이 쌌습니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금리는 낮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4% 금리라도 월 상환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갚아야 하므로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주거비로 더 오랫동안 지출하고 자산은 더 천천히 쌓입니다. 그동안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순자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게 샀습니다. 이제 그것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의 가치를 부풀렸을 뿐입니다.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만 가지고 시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싼 신용과 낮은 세금 그리고 복리 수익을 얻습니다. 노동은 비싼 신용과 높은 세금 그리고 선형소득을 얻습니다.
자본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습니다. 노동은 인플레이션에 짓눌립니다. 자본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묶여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다른 나라로 그냥 이사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규칙과 정책, 그리고 위기 대응은 자본을 보호하고 노동에서 추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그들은 정치인에게 자금을 대고 언론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여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능력과 노력, 그리고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유를 보상하고 노동을 처벌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조작된 시스템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게임이 당신의 생산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빚은 당신을 상대로 사용되는 무기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비싼 빚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싼 빚은 접근할 수만 있다면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싼 빚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도록 합니다. 셋째, 세법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보다 부를 선호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규칙을 배우거나 규칙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십시오. 부자들은 가능한 모든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위기는 부의 이전 사건입니다. 다음 위기가 오고 있으며 그때 자산은 헐값이 될 것입니다. 현금이나 유동성 또는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세대를 이어가는 부가 중요합니다. 물려받을 수 없다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복리로 불어날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부는 집중됩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로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봉건 유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도금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역전된 유일한 때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고 맞서 싸워서 시스템을 강제로 변화시켰을 때뿐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의 노동운동과 뉴딜 정책, 그리고 전후경제, 호황 등 모든 것은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과들이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약해졌습니다. 부자 감세는 늘어났습니다.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빌리고 일하며 월세를 내는 신봉건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산만하고 분열되고 절박하게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 개의 직업을 갖느라 조직할 시간이 없고 빚에 허덕이느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생존에 집중하느라 큰 그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구는 맞서 싸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이유는 시스템이 부를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신용과 세금,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위기 등 모든 메커니즘이 바닥에서 추출하여 꼭대기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경제 블랙박스를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